자, 미북 정상회담 전망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올렸던 동영상은 제가 내렸습니다. 요리로 말하자면 뭐 피가 흐르는 뚝뚝 흐르는 큰 생고기 그 덩어리를 상에 올린 것 같은 기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아직은 생고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뭐 조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트리밍하고 핏물도 좀 빼고 그래서 좀 그 간단하게나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황교안의 자한당 당대표 당선이 확실하며 그가 홍석현의 도움을 받는 것 역시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황교안이 당선 후에도 홍석현 의중대로 움직이지 않을 걸 기대하는 기독교 신자들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크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황교안을 갖다 비호해서 이거 특히 이제 김진태 지지자분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황교안 씨 뭐 그렇게 지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일 바라는 방향은 하여튼간 현실 측면에서 현실에서 이 탄핵 찬성파 그리고 문재인 이 둘이 제일 원치 않은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머리를 가지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김진태 의원의 당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2위 정도까지는 가능할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으로선 2위도 힘들 것 같네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이 뭐 자한당이 기본 플랫폼이 그렇게 이제 괜찮은 당이 아니에요. 예. 기본 플랫폼이 좋았으면 지금 사실 이 정도까지 오지는 않았죠. 당연히. 그래서 자한당을 갖다 그리고 자한당을 갖다 김진태가 당권을 잡아서 그 기본 플랫폼이 부실해가지고요. 예. 사실 황교안이 잡아서 한다고 해도 좀 여기서 큰 기대를 한다는 것이 좀 무리다.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이렇습니다. 자, 황교안이 이제 홍석현 의중대로 움직여서 내각 책임제 개헌에 선봉에 선다면 이 사람은 뭐 진짜 더 이상 지지하는 것이 안 되죠. 사실 지지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요. 특히 기독교 신자들 이 홍석현이 지금까지 나라를 흔든 게 그 소위 말해서 개벽에서 나온 시나리오입니다. 이 개벽의 중요 내용 중 하나가 외세 종교인 하나인 기독교를 한국에서 몰아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의 홍석현의 꼭두각시로 전락한다면 자기가 뭐 알건 모르건 간에 적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된 걸로 봐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이 더 이상 황교안 전도사를 지지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두 번째는 오세훈은 지금 현재 황교안 당선을 빛내주기 위한 악당 조욕으로 출연한 정도라고 봐야 돼요. 지금 하는 짓이 그렇잖아요. 자기 뭐 당선되고 싶어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홍준표 당선되려고 지금 미친 사람처럼 날뛰는 거 봐요. 말이 바뀌기 전에 팍팍팍팍 진짜 제가 그래가지고 그랬습니다. 페이스북에 썼죠. 홍준표에 대해서는 욕하고 싶은 생각은 안 들고 진짜 정신과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것 같다.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지금 말이 완전 무슨 다중인격장애 있는 사람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오세훈은 뭐 태도를 갖다 너무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MB가 안철수를 정계에서 왜 끌어들이고 첫 무대였던 서울시장 선거에서 허무하게 박원순에게 양보한 이유가 뭔지 짐작해하는 정보였죠. 이게 단란주점인가 뭔가요? 뭐 이거 진짜 이 사람이 진짜 이 사람의 이미지는 사실 MBC에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성공시대 그리고 강호동이 나온 무슨 도사인가요? 그거 뭔지 기억이 안 나요. 전 그거 잘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걸로 만들어진 이미지죠. 단란주점이 뭔가요? 참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과장된 말을 하는 사람이면 결국은 이런 게 진짜 정말 세상의 이치구나. 실제로 보면 이제 이 사람이 거의 타이거 우즈 수준의 성중독자였다 하는 이제 이런 행적이 미 정보 당국에도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뭐 사방에서 개나 소나 뭐 이 약점을 이용해서 이자를 조종하려는 일이 생기는 거죠. 뭐 MB가 이자를 정치에 끌어들인 이유도 이미지 좋고 조종하기 쉽겠다는 판단에서였던 것 같습니다. 뭐 결국은 뭐 서울시장 그거 양보받은 거 박원순이 그것도 이 맥락이에요. 결국은 저 마지막으로 김진태에 대한 건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결정적 약점에 발목이 잡혀서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극심한 혼란을 불러일으킨 행보를 보여왔어요. 그래서 뭐 김진태가 사실 뭐 저쪽의 앞잡이는 아니지만 저쪽에 앞잡이 노릇을 한 사람들보다 더 나쁜 짓을 해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진태 본의가 아니더라도 아유 그러니까 내 약점도 드러나지 말아야겠고 진짜 내가 그 저기 저기 이만큼 저기 영향력도 계속 유지하고 사람들을 갖다 모으고 그래야겠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이 약점이 여기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약점 문제 때문에 말들이 많더라고요.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분들이 또 많고요. 자, 이분이 결국은 이제 이게 내각 책임제가 거의 뭐 리트머스 시험지죠. 네. 이분이 내각 책임제 개헌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이제 주시하겠습니다. 뭐 이제 지금까지 이분의 태도라면 찬성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립 서비스만 하고 끝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봐요. 난 근데 만약 립 서비스 수준이다. 격렬하게 저항하지 않고 립 서비스 왜냐면 사람들이 립 서비스만 해도 정말 와 합니다. 예, 진짜 왜냐 립 서비스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립 서비스는 결국 립 서비스예요. 격렬하게 저항하느냐 안 저항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황교안이 만약에 내각 책임제 그 총대를 맸을 때 격렬하게 저항한다. 그러면 이제 김진태한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거고요. 그냥 반대한다. 말은 하는데 결국은 행동이 없어.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뭐 찬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찬성한다면 더 볼 것도 없습니다. 자, 오늘의 본론 미북 정상회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북 정상회담 이후로 일정이 잡혀있던 미중 정상회담이 취소되었습니다. 중국에는 엄청난 악재이죠. 미북 정상회담 결과 북한의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한 문재인 일당 내각 책임자 계엄파들에게 이제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트럼프의 목표는 미국 경제의 데미지를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중국 경제 데미지를 극대화하는 것에 있다는 걸 누구나 다 알죠. 근데 이게 트럼프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제는 미국 소위 엘리트들 중에서 극좌가 아닌 사람들 뭐 이 문제를 갖다 경제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국가 안보 그리고 패권 유지 문제와 결부시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패권은 기축통합, 지위하고 군사권 둘 다입니다. 둘은 사실 동전의 앞뒤면 양면과 같습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뭐 최악의 경우 미국 경제 데미지를 어느 정도 감수해도 중국 경제를 파괴하는 게 낫다는 그런 의견도 상당히 우세해요. 지금 현재 미 무역 대표부 대표인 사람이 이에 가까운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 사람한테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지금 이에 비해서 이제 지금 방문 중인가요? 중국을? 저기 문우신 미 재무부 장관은 좀 온건파에 속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뭐 사실 재무장관이라고 하는 게 무역에서는 사실 아무래도 한 발 거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뭐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지만 무역 대표가 우선이죠. 트럼프는 이제 특히 이제 시진핑이 실각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일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제 권력욕은 충천하는데 지모가 떨어지는. 시진핑이 사실 모택동하고 좀 비슷한 데가 좀 있습니다. 모택동한테 참 사실 문화혁명 기간에 참 많이 당했던 사람인데요. 모택동이 사실 중국 경제를 갖다 박살을 냈잖아요. 자기 권력을 갖다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엄청난 수가 죽게 만들고요. 자, 상황이 문재인 일당과 내각 책임제 개헌 추진파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는 건 이제 최악의 상황은 모면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탄핵에 참여한 모든 세력에 대한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화근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고난의 시간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생각해요. 저도 웬만하면 피를 안 보고
웬만하면 타협하고 그런 걸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불행히도 이 부분에 적당한 수준을 추구하는 건 결국 화근을 남기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한반도 정치 개입 가능성을 갖다 증가시키는 일이에요. 그만큼 중국하고 한국은 제로섬 게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속적으로. 중국이 한국에서 지금까지 기술 빼간 게 의외로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뭐 기술을 못 키워오진 않았어요. 일부 분야는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가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상황에서 중국의 대한반도 정치적 영향력을 갖다 진짜 있는 그대로 진짜 뼈를 깎더라도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진짜 최소화시켜 놔야 돼요. 그거는 생존하고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현재 미북 정상회담 개최지로 미국과 베트남 당국은 다낭을 선호하고 북한은 하노이를 선호하고 있는데 일정 합의가 되었는데 제 장소 합의가 잘 안 되고 있죠. 뭐 미국이야 뭐 특별히 뭐 고집하는 게 있지는 않은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주최 측인 베트남 당국입니다. 베트남 당국은 그 이번 행사를 계기로 다낭을 세계적 휴양지로 세계 널리 광고하겠다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하노이보다 교통 통제가 훨씬 수월하죠. 다낭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하노이는 생각해 보세요. 하노이는 공산당 간부들이 사는 곳인데 이 교통 통제나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경호상의 문제도 경호적인 면에서도 다낭이 더 유리하죠. 다낭 주민들은 이번 행사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광고되어서 다낭이 다낭의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 상승에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어요. 그리고 중앙 정부도 이를 무시할 수 없는 거고요. 이런데도 북한은 하노이를 고집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장소에 대한 지금 동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소 발표가 안 되고 있어요. 지연되고 있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김정은 건강입니다. 뭐 당연한 일이죠. 이게 베트남 최고 의료시설과 의료 인력이 있는 도시는 하노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에 버금가는 도시는 호치민 정도겠지만 하노이가 아무래도 최고겠죠. 그리고 하노이에서 회의를 하면 김정은이 이제 주 베트남 북한 대사관에서 숙박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김정은이 최근에 악몽에 시달려서 깬대요. 자꾸 깨서 울고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그 정보가 맞다면 자기 권력에서 벗어나는 장소에서 잠을 이루긴 쉽지 않겠죠. 주 베트남 북한 대사관은 아니잖아요. 저기 북한 영역이라고 해도 북한 영토라고 해도 되니까요. 일정을 1박 2일로 잡은 거는 이제 트럼프가 김정은을 향해서 젊은 너희 체력이 나은가 늙은 내 체력이 나은가 한번 가려보자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김정은 건강 상태 보자는 거죠. 저는 상황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황 변동은 언제나 가능하므로 나오는 소식들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뉴스들을 보는 것보다는요. 영문, 일문 뉴스들을 참고하실 걸 권하고요. 외국어가 힘들다면 미국의 소리, VOA, 이거 구글링 하면 다 나옵니다. 한국어 보도를 이제 웹사이트나 유튜브에서 읽거나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